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일본의 변화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저명한 경제 전문 기자 야마구치 켄이 한국의 발전상을 마주하며 겪게 되는 충격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으로 한국을 내려다보던 일본이 어떻게 한국의 눈부신 성장 앞에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경제 전문 기자 야마구치 켄입니다. 45살이고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 니혼케이자이의 수석 기자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사를 수백 편 써왔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일본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데 주력해왔죠. 하지만 최근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모든 것은 2023년 가을 제가 일본 대기업 소니의 최고 경영자와 인터뷰를 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평소와 달랐어요. 소니 사장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고 특히 삼성과 LG의 기술력이 일본 기업들을 이미 앞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앞설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일본 전체 전자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컸어요. 게다가 K-팝, K-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류 열풍이 거셌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항상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라는 신념 아래 살아왔고 한국은 그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0년 넘게 침체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날 출근길에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늘어나 있었고 젊은이들은 K-팝 음악을 들으며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있었죠. 시부야의 한 카페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옆자리에 앉은 일본 여대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도쿄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일본 기업들은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국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호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호기심이 커진 저는 일본 대학들의 외국어 수강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수강생 수가 최근 5년간 300%나 증가했더군요. 반면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구조적인 변화였어요. 하지만 일본의 주류 언론과 정치권은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이다, 곧 거품이 꺼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특히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점점 분명해졌어요.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편집장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취재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처음에 편집장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강점을 보여주는 기사를 원해.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독자들이 원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주간의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2024년 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은 일본의 나리타나 하네다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교통편도 매우 편리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본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편리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도쿄보다 더 발전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공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본은 아직도 종이 서류와 도장 문화에 묶여 있는데 말입니다. 첫날, 저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창업자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정부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스타트업 환경은 어떤가요? 보수적인 기업 문화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혁신은 질식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규모와 기술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혁신해왔죠. 저는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분명 엄청난 경쟁 속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교육 내용은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코딩, 인공지능,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반면 일본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였고 디지털 교육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취재 넷째 날, 저는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자동화 수준과 전기차 생산 라인은 도요타나 닛산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현대의 한 엔지니어는 우리는 이미 내연기관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도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죠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의 성장 비밀 일본이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편집부는 제 기사의 톤을 크게 수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장점을 인정하되 여전히 일본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기를 바랐죠. 저는 고민 끝에 양심에 따라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죠. 예상대로 제 기사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 특히 기성세대들은 제 기사에 분노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수 있는가? 이건 일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 독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들은 제 기사에 공감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한 젊은 독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죠.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다. 이 반응에 용기를 얻은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산업구조, 기업 문화, 교육 시스템, 정부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한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신문사가 시리즈 출판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신문사를 떠나 독립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어떻게 한국에게 추월당했나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의 마인드셋,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성공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또 한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기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똑똑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일본의 젊은 창업자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부러워했고 일본 사회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젊은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본받아야 해요. 2025년 초 제 다큐멘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일본 극우 세력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보수 언론들은 제 다큐멘터리를 과장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일본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제 다큐멘터리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몇몇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제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일본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대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경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를 했죠. 또한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학들은 창의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했고, 정부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변화들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초청을 받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다큐멘터리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은 이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국의 스승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일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저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한 책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의 어떤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제가 더 알아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제 다음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역사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아시아를 선도했다면 지금은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